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언론인 중에 한 분이시며 소설가인 선우휘의 단편 중에 거스름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22년 평북 정주 출생으로 1943년 경성사범학교 본과를 졸업하였고 1946년 월남하여 조선일보사 사회부 기자와 인천중학교 교사를 거쳐 정훈장교로 입대하여 1955년 신세계의 단편 귀신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습니다. 1957년 문학예술 신인 특집에 불꽃이 당선되고 이 작품으로 제2회 동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졌으며 1958년 대령으로 예편한 뒤 1959년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다시 언론계에 돌아와 1986년 조선일보사를 정년 퇴임하기까지 편집국장, 주필, 논설고문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986년 6월 12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전에 80여 편에 이르는 중장편 소설과 천여 편의 사설 및 컬럼, 수필 등을 남기셨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선우휘, 거스름돈.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생전 처음 와보는 군청 소재지인 이 고을의 다방에 앉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10시 반을 좀 지나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려야 소용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12살로 보이는 구두닦이 소년이었다. 그 소년은 이 고을 이 다방에서 처음 만나 성화같이 달래는 권에 못 이겨 멀쩡한 신발을 내어준 시골 아이였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는 것은 벗어준 구두는 아니었다. 반들반들 윤인하게 닦아진 검은 구두는 단단히 그의 두 발에 꿰어져 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두 닦은 값을 치른 뒤 은하수 담배 한 보루를 사오도록 부탁하며 5,000원짜리 한 장을 내어준 뒤 그 은하수 한 보루와 거스름돈을 갖고 나타날 소년이었다. 그는 그 부탁을 할 때부터 거스름돈인 1,700원 가운데서 700원만은 그 소년에게 심부름값으로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볼에 거멍을 칠하고 구두를 닦느라고 생쥐처럼 분주히 돌아가는 그 소년이 몹시나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그 소년을 보고 문득 50년 전의 자기 고장에서 아버지 방앗간을 거들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뇌리에 되새겼던 것이다. 그런 가벼운 감상이 그로 하여금 그 소년이 갖고 올 거스름돈 가운데서 700원만은 팁으로 그 소년에게 줄 생각을 굳히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스름돈은 고사하고 은하수 담배를 사갖고 와야 할 그 소년조차 아직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벌써 기다리기 2시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두 닦기 소년은 그가 준 5,000원 한 장을 먹고 떨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강원도 군청 소재지의 한적한 고을 다방이라 10시 반을 지나자 손님이 끊기고 그 밖에 혼자 남은 다방 내지는 벌써 30분 전부터 때때로 그를 훔쳐보며
하품을 연발하고 있었다. 그만 나간다면 가게를 챙기고 들어가 잘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자기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그에 있어서 그 구두 닦기 소녀는 꼭이 자기 앞에 나타나야만 했다. 그것은 담배가 아쉬워서도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었다. 그 소년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생각은 이 2시간 동안의 하나의 집념처럼 그의 가슴을 메우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소년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는 이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것이었다. 산간의 군청 소재지의 밤은 봄인데도 몹시 싸늘했다. 그는 그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보다 더 싸늘히 식어있는 마음으로 50년 전의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7년 동안의 일종 훈도를 양성해내는 학교로서 한 학년 학생 100명 중 한국 학생은 겨우 그 이할인 20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이종 훈도를 양성하는 대구와 평양의 같은 계열의 학교와는 격이 한 단 높아 일종 훈도를 양성하는 이 학교에만 학생의 대다수가 일본인 학생이 있다는 것은 당시 일본 식민지 통치의 왜소성과 간악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증자로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 2할밖에 안 되는 한국인 학생 중의 한 명으로서 황금정 오정목, 지금의 을지로 5가에 자리한 학교 구역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른바 료 생활을 이미 4년이나 해오고 있는 터였다. 료 생활이란 기숙사 생활을 말합니다. 3, 4학년쯤 되면 엄한 규율 속에서도 토요일 밤에만은 자유롭게 거리로 외출할 수 있었다. 그날 밤은 마침 토요일 밤, 지금처럼 화창한 봄날이었다. 규칙이 엄한 기숙사 생활에서 해방된 그와 같은 방에 기숙하고 있는 한국인하고 김은 기숙사의 저녁을 사양하고 본정, 진곡의 통을 누비기로 작정했다. 금강산도 식후경, 돌도 사귀는 식욕이 한창인 나이라 둘은 오정목, 오가에 있는 미요시노라는 일본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다. 마침 두 사람의 안 호주머니 속에서는 각기 어제 탄 관비 지급액 10원씩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당당한 손님으로 닭고기 덮밥을 한 그릇씩 시켜 먹었다. 자기가 음식값을 낸다는 김을 보고 그는 무슨 소리냐며 불이 나게 카운터로 다가가 불쑥 5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어놓았다. 17, 8세쯤 나 보이는 일본인 소녀가 그가 내놓은 5원짜리를 받아 작은 금고에 챙기더니 거스름돈을 내어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바지 뒷공무니 호주머니 속으로 찔러 넣었다. 그 거스름돈을 받아드는 순간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도 손에 느끼는 감촉으로도 일종의 이상을 느꼈으나 그의 의식 비중은 그것을 확인하기보다 그 가게를 빠져나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말없이 자꾸만 진곡의 일정목, 일가 쪽으로 걸어갔다. 되도록 빨리 그 가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조바심 쳤던 것이다. 김이 뒤에서 따라오며 아, 천천히 가자고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로 진곡의 토요일 밤의 인파를 헤치듯이 자꾸자꾸 걸어가다가 한번 뒤돌아보고 나서 이젠 됐어 라고 짧게 한번 한숨을 내어쉰 뒤 걸음걸이를 늦추었다. 김이 바싹 그의 옆에 와 붙으며 물었다. 도대체 뭐가 이젠 됐다는 거야? 그는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김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다. 먹고도 돈을 번 것 같단 말이야. 돈을 벌다니? 낸 돈 이상으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 같아. 뭐라고? 김은 여전히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그는 뒷공무니에 손을 넣어 거기 찔러둔 거스름돈을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서 세어보았다. 자, 봐.
5원짜리를 냈는데 7원 80전이 돌아왔다니까. 카운터의 그 일본인 소녀가 5원짜리를 10원짜리로 잘못 본 모양이군. 그런가 봐. 그렇게 대답하고 그는 낄낄 웃었다. 이건 생각지도 않은 횡재란 말이야. 그러나 김은 따라웃지 않고 시무룩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거 오늘 밤은 닭고기 덮밥 가지고 안 되겠는걸? 하고 김더러 어디 가서 단팥죽이나 실컷 먹자고 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의 얼굴은 펴질 줄 몰랐다. 자네 그 돈 그대로 챙길 생각인가? 그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냐? 돌려주긴. 게다가 이제 어떻게. 왜 받을 땐 미처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야. 그 소녀가 불쌍하지도 않나. 생각해보게. 그 소녀가 얼마나 난처할 것인가를. 일순 그도 그렇게 생각은 했으나 감정은 김에 동조하기보다 김에게 반발했다. 자네 그렇게 그 소녀를 동정할 것 없지 않나? 이치가 그렇잖은가. 이치 좋아하는군. 혹시 자네 한눈에 그 계집애한테 반한 거 아냐? 그따위 소리 마. 왜 그래 오늘 밤은? 자네 갑자기 도학자가 되었군. 양심상 그럴 수 없자는가 말이야. 어랍쇼? 정말 오늘 자네 왜 이러지? 그는 비위를 상한 홧김에 또 걸음걸이를 재촉했다. 그리고 투덜거렸다. 내가 뺏은 것도 아니잖아. 그쪽이 잘못한 건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빨리 돌려주면 된다니까. 이젠 늦었다니까. 괜히 돌려주려다가는 조센징, 조선인 속만 들여다보이는 꼴이 될 거야. 그래도 돌려주는 편이 나아. 정말 자네 오늘 저녁은 이상하군. 나도 그 집이 한국인 장사꾼 같으면 돌려줄 거야. 일본인 장사꾼이어서 못 돌려주겠다 그 말인가? 자네가 그렇게 기를 쓰고 친구를 윽박지르니 더 그럴 수 없어. 알고 보면 조센징이니까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게 아닌가 말일세. 아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 괜찮아. 일본 아이들 것 중 우리가 빼앗겼던 거 돌려받는 셈이지 뭔가.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게. 내가 나를 속여? 천만에. 일본 놈 속이는 건 죄가 안 돼. 그리고 그는 김을 보며 결단을 촉구하듯이 일렀다. 어쩔 텐가? 단팥죽 먹을 테야 안 먹을 테야? 안 먹겠네. 그런 거 먹었다간 배탈 날 게 틀림없어. 그놈의 배때기 꽤나 양심적이군. 그럼 그만두게나. 그리고 그는 김을 무시하고 한참 동안 인파를 헤치며 분이 난 듯이 걸어갔다. 한참 그렇게 걷다가 돌아보았더니 김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뒤에 안 일이지만 김은 그 길로 양심을 안고 혼자 쓸쓸히 기숙사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한 달 이상이나 그와 김의 사이는 어석버석했다. 그로서도 꺼림칙하기 짝이 없었으나 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실수는 그쪽에서 한 것이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아니라는 것. 그보다도 단돈 5원을 가지고 양심 운운하며 자기를 몰아친 김의 고자세에 반발이 느껴졌고 병아리 같은 일본 소녀를 동정하는 그의 센티멘탈리즘이 경파를 자처하던 그로서는 구역질 나도록 역겨웠던 것이다. 경파란 강경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파를 말합니다. 나이가 나이라 감정이 이성보다 승했던 탓이었다. 물론 감수성은 예민하나 깊이 없는 10대 사춘기 때의 일이라 그와 김은 2달이 안 가서 두 사람 사이의 사나이의 우정을 회복했다. 그는 김더러 그렇게 마음씨가 섬세한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고 김은 그더러 자네의 뚝심에는 놀랐다고 했다. 그래도 다소 남은 꺼림칙한 느낌은 석 달이 지나자 말끔히 거쳐졌고 1년 뒤부터는 한때의 장난으로 웃어 넘길 수가 있었다. 젊은이의 싱싱한 생명력은 웬만한 감정과 의식을
그렇게 바람과 함께 날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속의 거죽이 두터운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이 응어리진 그늘을 오래도록 깨닫지 못했었다. 그때 돌려받은 채 챙겨버린 과다한 그 거스름돈은 일본이 패망한 뒤부터 기회만 있으면 기습처럼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괴롭혔다기보다 그가 택한 직업인 언론인으로서의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곰곰 생각해야 하는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의 부담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개인의 도덕률이 공동생활권에서 적용되는 한계 문제에 속하는 것이었다. 침략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개인 행위에 있어서 선이냐 악이냐 하는 판가름이었다. 그런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가 새삼스럽게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이댄 것은 6.25 전란 때의 일이었다. 인민군이 남침을 물리치고 유엔군의 협력을 얻어 38선을 넘어 북진하게 된 국군 장병들에게 생긴 뜻하지 않은 한 가지 변화는 38 이남의 주민들에게는 비교적 모범적이었던 국군 장병들이 38선을 넘어서자 명백한 동포인 이북 주민들을 적 국민시하여 현저히 그 행동 규율이 이완되었다는 일종의 돌연변이었다. 38 이북이 고향인 그는 깜짝 놀라고 크게 분격했다. 그리고 그들의 당연시하는 약탈 행위에 이럴 수가 하고 대항하고 고민했다. 그의 고민은 약탈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에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적의 것, 원수의 것이면 빼앗아도 좋고 죽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시는 매사에 개인적 도덕률이 해당되지 않는 특수 상황이랄 수 있을까? 먼 그 옛날 그가 일본인 음식점 아가씨의 실수로 받은 과다한 거스름돈을 침략자의 거신이 챙겨 무방하다고 용돈으로 흐지부지 써버린 행위가 오늘에 와서 씻을 수 없는 회한으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지금 그가 강원도 산속의 군청 소재지의 한적한 고을의 한산한 다방에 앉아 심부름을 시킨 구두닦이 소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때의 그 자신과 오늘의 소년을 하나로 겹쳐서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었다. 제발 돌아와 주려무나. 그 소년이 돌아와 자기 앞에 선뜻 은하수 담배 한 보루와 1,700원의 거스름돈만 내어놓는다면 700원이 아니라 거스름돈인 1,700원을 몽땅 그 소년에게 주어도 좋았다. 아니, 소년을 한번 세차게 껴안아주며 울고 싶었다. 시간은 어느덧 11시를 넘기고 덩그런 다방 안에서 그가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레지의 눈초리는 차차 더 곱지 않아 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그는 30분을 더 기다렸다. 그러니 결국 그는 미련을 남기며 레지에게 차값을 세만 뒤 맥없이 하룻밤을 묵을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고 마음은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처럼 황량했다. 여관방은 혼자 자기에도 비좁을 정도였다. 그러나 방값은 5,000원으로 빚이 값이었다. 그래도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방으로 물주전자와 컵을 들고 와 이불까지 깔아주고는 깎듯이 잘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아직 이 땅에 소박한 친절은 남아있구나 싶었다. 자리에 들어 금이 가고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재촉했으나 사방은 조용한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지. 그 녀석이 기나게 돈을 쓸 일이 생겼다고나 생각해야지. 그 돈보다야 넉넉한 나니까. 그런 형식으로 재분배한 것으로 치는 수밖에. 그렇게 자기를 타이르며 눈을 감은 그의 망막에 떠오른 것은 20여 년 전 미국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건에 얽힌 몇 가지 광경이었다.
처음 뉴욕 중심가에 있는 스타트라 힐튼 호텔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미 국무성 초청으로 며칠 미국 동부를 돌아본 뒤 뉴욕에 머무르고 있었다. 뉴욕에 오자 그를 안내하던 한국인 젊은 교수는 오랜만에 거기 사는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고 그만 혼자 자기 방에 남아 며칠 만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미국에는 보고 놀라운 데가 많았으나 그로서 가장 간절하게 느껴졌던 것은 미국 어린이들이 무엇 하나 모자라는 것 없이 풍부하게 잘 먹고 자라는 것에 비해 우리네 아이들은 그 몇 분의 1도 못 먹고 자라고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 아직 우리 제과 능력은 초콜릿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그는 어린 자식들의 얼굴을 그리며 돌아갈 때는 초콜릿을 잔뜩 사다 주마라는 편지를 쓰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도어의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안내역의 한국인 교수가 돌아왔는가 하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얼굴을 들이민 것은 2명의 젊은 흑인 여성이었다. 전화를 잠깐 빌릴 수 없느냐고 했다. 서너간 건너의 방에 남자친구가 묵고 있는데 어쩌녁 과음하고 푹 잠에 떨어져 있는지 아무리 배를 울려도 소식이 없어 전화로 불러봐야겠다는 것이었다. 영어 해득력이 시원치 않은 그는 대충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라고 승낙하고 자기는 다시 자리로 가앉아 편지를 썼다. 여자 한 명이 교환을 부르며 전화를 거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편지를 쓰는 그의 등 뒤로 다가와 편지를 쓰느냐, 그게 무슨 글자냐 며 꼬치꼬치 물었다. 그는 펜을 놓고 서툰 영어로 한글과 한국에 관해 말해주었다. 그동안 전화를 거는 여자는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입을 비쭉하고 크게 2팔을 벌려 보이고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다고 친구와 함께 땡큐를 연발하며 방을 나가버렸다. 한시름 놓은 그는 다시 자리에 돌아와 편지 쓰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불안을 느끼고 아차 싶었다.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양복 우쩌고리가 어느새 경대 위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어 있는 것이었다. 불이 나게 다가가 양복 안주머니 속의 지갑을 꺼내보려고 했다. 그러나 앞불싸 지갑은 어느새 호주머니 밖에 나와 있었다. 일순 불길한 예감이 들며 전신에 쫙 소름이 스쳤다. 아니나 다를까 돈 지갑에 넣어두었던 300불이 온데간데 없었다. 사인해야 쓰는 1000여 달러의 여행자 수표만은 그대로였다. 그는 조건 반사적으로 키를 집어들자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2 흑인 여자는 이미 긴 복도에서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다가가 집어타고 로비로 내려가 두리번거렸으나 어느 구석에도 그 흑인 여자들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와 안내 교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회화 능력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저녁에 돌아온 안내 교수와 함께 호텔 로비에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한테로 가서 신고했으나 넓디 넓은 미국 천지에서 빼앗긴 현찰 달러가 돌아올 리는 만무했다. 그때 경비원이 깡마르고 키 큰 여자를 린톨이라고 표현한 영어 단어만 그의 기억에 남았을 뿐이었다. 그 후 미국 시찰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는 그때의 그 경험을 어떻게 자기의식의 논리 속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위험있게 짜 넣을까 하고 고심했다. 따지고 보면 그 흑인 여자들에게 빼앗긴 300불은 초청한 미국 정부가 그에게 준 여비의 일부였다. 그러니 그로서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돌려준 것이었다. 다만 미 국무성에서 받은 돈을 미국 시민인 흑인 여자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그가 담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었다.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은 자기에게서 그렇게 300불을 훔쳐간
그 흑인 여자들도 자기들의 그 도적 행위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명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했다. 오늘날의 미국의 번영과 부유를 위해 밑바닥에서 이바지한 것은 우리들 흑인, 그로써 유지되는 미국 정부의 돈은 알고 보면 우리의 것. 그러니 정부가 미국 형성에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에게 준 돈을 빼앗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 내 돈을 내가 되찾은 데 불과하다. 그러고 보니 그 흑인 여자들도 가엾었고 그렇게 달러를 빼앗긴 자기 자신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불현듯 10대 때 얼버무린 거스름돈 생각이 나면 언제나 혼자 얼굴을 붉혔고 졸다가도 대번에 정신이 들었다. 일본 장사꾼의 돈이니까 챙겨도 좋아. 그때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른 변명이 되살아나며 비수처럼 자꾸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약이어서 미국서 돌아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보니 가끔 쓰디 쓴 추억의 하나로서 어쩌다 문득 생각나는 별게 아닌 과거지사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는 오랜만에 다시 그 기억을 이 한적한 고을의 한산한 여관방에서 되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끝내 돌아오지 않은 그 구두 닦기 소년이 이처럼 나의 구악과 쓰디 쓴 추억을 되살리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그 소년이 얄밉다기보다 이토록 마음의 불편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서글프고 민망스러웠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의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그 두 흑인 여자와 구두 닦기 소년과 자기가 같은 오랏줄에 묶여 어디론가 끌려가는 환각이었다. 그런 환각 속에서 그가 더욱 처량하게 느낀 것은 흑인 여자들과 구두 닦기 소년은 그 나름으로 태어난 데 비해 늙은 자기 자신의 꼴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백인과 흑인의 대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모양새에는 범치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점원인 일본 소녀와 조선인 학생인 손님을 마주 세울 때 그것은 도시 모양새랄 수도 없이 코믹하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한밤새 그는 갖가지 악몽에 사로잡혔다. 일제 때 일본 하사관에게 얻어맞는 꿈, 해방 후 38선을 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기만 하는 꿈, 6.25 때 38선을 넘은 장병들이 약탈하는 것과 싸우는 꿈, 높은 산에서 일직선으로 밑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동굴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데 좁은 구멍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꿈, 그리고 절대절명의 처지, 인민군이 들이댄 따발총 앞에서 이것이 꿈이고자 하다가 눌린 가위에서 훅 풀려나며 흠칫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 매달린 전등은 아직 켜 있는데 동력의 작은 들창은 어느새 환히 밝아 있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어젯밤 이불까지 깔아준 주인 아주머니가 일어나셨으면 나와 세수를 하시고 아침 진지를 드시라고 했다. 그는 일어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8시를 5분이나 지나고 있었다. 마당으로 나가 데워준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더니 곧 뒤따라 밥상이 들어왔다. 주인 아주머니가 차는 없지만 냉이국이라도 들어보시라고 권했다. 콩가루를 푼 냉이 된장국은 고소하고도 시원했다. 미처 수저를 놓기 전인데 밖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누구와 나누는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잠시 후 방문 앞에 바싹 다가온 주인 아주머니는 누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지국장이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누굴까? 뒤이요. 저예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누구라고? 라며 그는 무심코 방문을 밖으로 밀어젖혔다. 그리고 한마디 아! 하고 경악의 소리를 질렀다. 정녕 경악의 소리였다.
그로서는 경악의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설악산 호랑이가 나와도 이렇게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쩌녁의 구두 닦기 소년이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슬그머니 은하수 담배 한 보루와 거스름돈을 내어 밀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백동전 7개. 그는 그러한 소년의 얼굴을 건너보며 너는?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한 그의 전신을 감동의 전율이 파상적으로 스쳐가고 또 스쳐갔다. 잠시 후 그는 소년더러 들어와 하고 이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바람에 밥상이 넘어지며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주인 아주머니가 재빨리 들어와 흩어진 반찬과 뒹군 그릇을 상에다 주워 담았으나 그는 그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미안쩍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소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왔구나 왔어를 되풀이했다. 소년은 담배와 돈을 방바닥에 놓고는 꿇어앉아 무릎에다 두 팔을 버텼다. 미안해요. 이 거리에는 담배가게에 은하수 담배가 없어서 해. 그럼? 고속도로 가까운 이웃 고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늦었단 말이냐? 예, 12시나 넘어 돌아와 보니까 다방에 아저씨가 계셔야지요. 여긴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여관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랬었구나. 그 한마디는 오히려 탄식이었다. 너 아직 아침 안 먹었지? 그러나 소녀는 자꾸 손으로 반질반질한 바지 무릎을 매만질 뿐 눈을 내리깔고 대답을 안 했다. 방금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간 주인 아주머니를 큰 소리로 불렀다. 여기 꾹꾹 눌러 담은 밥 한 상 보내줘요. 잠시 후 쟁쟁한 일꾼 밥그릇처럼 엎어 담은 밥그릇이 놓인 밥상이 소년 앞에 놓여졌다. 자, 어서 먹어라. 그는 소년이 볼이 매도록 잔뜩 밥을 떠넣는 숟갈과 소년의 능금알처럼 빨간 볼을 보며 이제 자기는 오랜 마음의 속박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했다. 아니, 자기도 두 흑인 여자도 이 소년이 돌아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새삼스럽게 강원도 산속의 공기가 맛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실감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은 구두 닦기 소년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지 못한 상황을 겪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상하의 논리를 제쳐두고라도 훔친 것과 빼앗는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무겁게 하는가를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밤새 그의 내면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마음은 그가 거스름돈을 갖고 갔다고 단정했던 구두 닦기 소년이 이튿날 아침 여관방을 찾아 그 거스름돈을 가져온 감동적인 일로 풀어집니다. 부의 분배 역시 완력이나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바탕을 두어야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